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모의 북한 여간첩이 순진한 남편을 꼬드겨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하려다가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거짓말 뒤에 국가기관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수지김 사건.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어떻게 국가적 조작극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야기는 1987년 1월 3일 홍콩에서 시작됩니다. 비디오 사업을 위해 홍콩에 파견된 윤태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그는 자신을 육군사관학교 대위 출신이라고 거짓말하며 살아왔죠. 거기다가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옥분, 일명 수지김이라고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일남 6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죠. 그런데 1987년 1월 3일 이 평범한 부부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태식은 돈 문제와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투다가 결국 그녀를 살해하게 됩니다. 먼저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후 캠퍼스 벨트로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겼죠. 살인을 저지른 윤태식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틀 후인 1월 5일 그는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은 윤태식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윤태식의 정체를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거절당한 윤태식은 다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지만 역시 쫓겨났습니다. 결국 미국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서 윤태식의 신병이 한국 정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온 윤태식은 놀라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나를 평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탈출했습니다. 아내는 북한 간첩이었습니다. 이장춘 싱가포르 대사는 윤태식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윤태식이 스스로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다는 정보도 들어왔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가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세동 안기부장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춘 대사는 강력히 반대했죠. 행적이 수상한 사람을 기자회견에 내세우면 우리 공간이 망신당한다. 결국 싱가포르에서의 기자회견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1월 8일 윤태식을 태국 방콕으로 데려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죠. 조작된 영웅, 방공투사로 둔갑한 살인범 윤태식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방공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언론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여간첩이 미인계로 순진한 남편을 꼬드겨 월북시키려다 실패한 활극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1987년 1월 26일 홍콩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로 홍콩 경찰이 김옥분의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죠. 얼굴은 베개 커버로 덮여 있었고 목 부분은 여행용 가방 끈으로 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는 그녀의 여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집에서 납치되었다는 윤태식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증거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즉시 윤태식이 범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윤태식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한국 외무부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기부는 정말 몰랐을까요? 당시 안기부 핵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윤 씨에게 속았습니다. 수지김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확실히 잘못 짚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국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국가적인 일이 바빠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안기부는 진실을 알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1987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납북 시도라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유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지김의 가족들이었죠. 안기부는 수지김이 간첩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했죠. 수지김의 올케 이명수 씨의 증언입니다. 안기부 직원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한 직원이 찾아와 그동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안기부 직원이 우리 집에 더 이상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지김의 무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먼저 수지김의 맏언니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지김 사건이 보도된 신문을 오려다니며 옥분이가 높은 사람이 됐다고 중얼거렸죠.
결국 이듬해 버스 안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지김의 어머니는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이후 그 많은 딸네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화병을 앓다가 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수지김의 여동생 4명 중 3명이 간첩을 자매로 두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조카는 학교에서 간첩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자퇴했죠. 반면 진짜 범인인 윤태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안기부의 묵인 하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출국 금지만 당했을 뿐 살인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죠. 그 사이 윤태식은 여러 사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1994년에는 방송사 PD 신분증을 위조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억 원을 쓴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96년 출소한 윤태식은 패스21이라는 지문인식 시스템 벤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중학교 중퇴자가 어떻게 하이테크 벤처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1998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패스21의 기술 시연회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살인사건을 조사했던 바로 그 기관에서 말이죠. 윤태식은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기술 시연을 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최초로 파헤친 사람은 신동아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1995년 한 언론사 선배로부터 이 사건의 전모를 귀띔받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주간조선과 시사저널에서는 편집부의 반대로 기사화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0년 1월 주간동아에 처음으로 보도되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수지김의 유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줄 알았던 윤태식이 버젓이 벤처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2000년 3월 9일 유족들은 14년 만에 윤태식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방해에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1년 5월 담당 검사가 윤태식으로부터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받으면서 국가기관의 은폐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침내 공소시효를 50일 남겨둔 2001년 11월 13일 윤태식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02년 5월 14일 법원은 윤태식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기고 납북될 뻔했다가 탈출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여는 등 죄질이 나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15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유족들이 정부와 윤태식을 상대로 낸 108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4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사 소송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배상 금액이었죠. 2003년 8월 21일 국가정보원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 조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장세동 등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장세동은 구상권에 의한 배상액 지불을 피하기 위해 8억 원대의 빌라를 처분하기까지 했죠. 수지김 사건은 2017년 4월 26일 윤태식이 만기 출소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먼저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 사이 진짜 피해자인 수지김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또한 언론의 역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했지만 나중에 한 언론인의 끈질긴 추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책임자들인 국가기관 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수지김 사건.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비록 늦을지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지김 사건의 전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